안녕하세요. 네, 이게 갑자기 줄을 이렇게 주셨대요. 몇 분이 줄은 것 같아요. 그죠? 출장 가셨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혹시 도망가신 건 아니죠? 네, 17페이지. 16페이지는 좀 어려워. 부가가치세를 배우셔야 돼가지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근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소득세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전소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종합소득세 쪽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전달을 받았어요, 제가. 근데 전소세 위주. 그래요? 한번 나중에 물어볼게요. 한번 나중에 물어볼게요. 부가가치세? 부가세는 여기 없는데? 그러면 설명을 잠깐만요. 네, 자꾸 저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마 16페이지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알고 있는 것 같으신데. 근데 이거 넣어주셨으니까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시려면 일단 부가가치세를 아셔야 돼가지고 부가 설명할게요. 네, 부가 설명 좀 할게요. 아니고. 이거만 할게요, 여러분들. 자, 부가가치세. 자, 일단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건데 자, 보시면 부가가치가 뭔지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에 대해서 보시면 자, 갑이요. 매입을 1,000원 주고 했대요. 자, 1,000원 주고 했는데 매출을 1,500원에 했대요. 매입은 1,000원, 매출은 1,500원. 그럼 우리가 값 같은 경우에는 가치를 500원을 창출해낸 거죠. 맞죠? 여기 부가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게 부가가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 정도로 할게요, 일단은.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엄밀히 가면 부가세가 중요하긴 하죠. 그죠? 어떻게 돌아가냐면, 일단 납부세액인데, 우리가 납부라는 걸 내가 벌어들인 것만 여러분 납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쓴 것도 빼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게 부가가치죠.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 혹시 여러분 부가가치세율은 몇 %라고 알고 계세요? 10%죠. 그죠? 10%. 맞아요. 10%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혹시라도 혹시 이제 저희 학원에서 만약 강의를 들으신다면 영업 활동하는 건 아니고 네, 0% 세율이라는 것도 있어요. 0세율. 그래서 아무튼 뭐냐면 일단 우리가 가로를 풀었으면 자, 매출 곱하기 세율이죠. 매출 곱하기 세율. 그죠? 그리고 매입 빼기 매입 곱하기 세율 이렇게 갑니다. 그죠? 우리가 매출 곱하기 세율을 뭐라고 하냐? 얘는 매출한 금액이죠. 여기 우리가 그 금액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세율 퍼센트를 곱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 곱하기 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매출세액이라 불러요. 매출세액. 그리고 매입 곱하기 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매입세액 공제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오히려 그냥 매입세액을 빼주는 걸 우리가 매입 곱하기 세율을 빼주는 거 있잖아요. 요걸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는데 무조건 빼주진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여자친구랑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주시려고 물건을 사셨대요. 그래도 매입세 부담을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건 안 빼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세법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매입세액을 안 빼주는 게 있어요. 특히 뭐 예를 들면 접대 목적으로 우리가 매입세액을 부담했다 라고 하면 안 빼줍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매입세액을 우리가 안 빼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하죠. 불공제. 공제를 불 안 해주겠다. 아시죠?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뒤에서 할게요. 맞죠? 불공제 사유. 승용차 그쪽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가 돌아가는 흐름 좀 보시면 돼요. 보시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가치세를 내보신 적 있나요? 세무서에? 아, 세무서에 내보셨어요? 아, 진짜로요?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세무서에 사업자분들이 내시죠? 그죠? 사업자분들이 내시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는 누가 부담하다면 다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부가가치세 구조가. 자,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 자는 사업자란 말이에요.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법인 사업자가 내기 때문에 세법을 만들 때는 당연히 갖다 내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맞죠? 갖다 내는 사람은 사업자분들이니까 사업자가 누군지 이것만 여러분들 우리가 정해져 있어요. 소비자는 별도 정의가 없어요. 소비자는 실제로 갖다 내진 않잖아요. 세무서에. 그렇죠? 그래서 다 사업자에 대한 정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A 사업자가 있고요. 여기 B 사업자, 여기는 C 사업자, 여기 소비자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가 이제 A 사업자가요. 이 위에 있는 100원은 뭐냐면 이 사업자가 만들어내고 싶은 가치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가치. 그러니까 A라는 사업자는 1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1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으니까 A는 매입한 금액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입액 뺀 게 가치다라고 했었죠. 부가가치. 그죠? 그럼 매입한 금액은 0이죠. 0이니까 매출을 B한테 100원에 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100원에. 그럼 반대로 B는 A한테 100원 주고 샀죠. B는 A한테 1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B가 만들어내고 싶은 가치는 400원이래요. 그럼 B는 C한테 얼마에 팔면 되죠? 500원에 팔면 되겠죠. 100원에 매입을 했으니까 500원에 팔아야 400의 가치가 상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00 이렇게 돼 있고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C가 창출하고 싶은 가치는 500원이래요. C는 B한테 500원 주고 샀죠. 그죠? 500의 가치를 창출해내고 싶으면 소비자한테 얼마에 팔면 돼요? 그죠? 1000에 팔면 되겠죠,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뒤에 가서 할 건데, 우리가 4월 달부터 6월 달이 2분기죠, 2분기. 맞죠? 2분기잖아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항상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면 종료일이 6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5일 내면 7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A 같은 경우에는 요 100원의 10%인 10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7월 25일까지. 예.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500에 매출을 했으니까 10%인 50원을 냅니다. 이렇게. 7월 25일 날. 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C는 1000원에 팔았으니까 매출한 1000원에 10%인 100원을 이렇게 내요. 네,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 보시면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뭐냐면 내가 창출한 가치에 대해서 10%를 낸다면서요?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 A가 창출한 가치는 100원이 맞으니까 100원에 10% 10원 내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B가 창출한 가치는 500원이에요, 400원이에요? 400원이에요. 500원은 B가 매출한 금액이지 창출한 가치는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지금 B는 그러면 창출한 가치가 400원이니까 10%인 40원 내면 되거든요. 50원 내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입니다. C도 본인이 창출한 가치는 500원밖에 없어요. 500원이니까 500원의 10%인 50원 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실제로 얼마 내고 있냐? 100원 내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요 500원이, 요게 뭐냐면, B의 매출액이죠. 응? 부가가치 말고 B의 매출액. 그죠? 매출액 500원.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B의 전 단계 사업자가 A잖아요. 그죠? A의 부가가치 100원 하고요. A가 창출한 가치가 100원이죠. 100원이고, 그 다음에 B. 자, 본인이 창출한 가치는 400원이거든요. 이게 두 개가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는 항상 그 매출액 안에 전 단계의 사업자의 가치가 계속 더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B가 낸 50원 있잖아요. B가 낸 50원은 이 500원의 10%죠. 그죠? 여기서 50원 내고 있거든요, 여기. 근데 이걸 뜯어보면 A가 창출한 부가가치 100원의 10%인 10원. 더하기 B가 창출한 본인이 창출한 400원의 가치 10%인 40원. 이렇게 더해서 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A가 창출한 가치인 100원의 10%는 A가 냈거든요. 맞죠? A가 냈는데 누가 또 내고 있어요. B가 또 내고 있죠. 이런 거 우리가 이중과세다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이중과세는 막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B한테 10원을 빼주면 돼요. 그죠? B한테 A가 냈던 10원을 빼주면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어렵나요? 그죠? 어려우신가요? 자, 근데 뭐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소비세라고 해가지고 소비하는 자가 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매출자가 매입자한테 팔 때는 매입자가 소비하는 자죠. 매출자는 소비하는 자가 아니니까 항상 매출자가 매입자한테 부가가치세를 걷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A가 10원을 내지만 그러니까 A가 어떻게 하냐면 A가 B한테 팔 때는 100원에다가 부가가치 10원도 주세요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사업자들끼리는 부가가치세 거래를 해봤기 때문에 B는 알아서 10원을 준다는 거예요. 100원에다가 부가가치 10원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B 입장에서는 10원을 빼는 게 좋겠죠. 그죠? 10원을 빼는 게 좋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사업자이시면 뭘 발급해요? 부가가치세 중요한 서류가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그러면 A는 B한테 100원에 판매를 할 때 자신이 한 장은 가지고 나머지 한 장을 B한테 주는 거예요. 100원 더하기 부가가치 10원 해가지고. 되시겠죠? 그럼 B 입장에서는 10원을 빼고 싶은데 무조건 세무서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뭐냐면 네가 부가가치세를 10원을 부담했다라는 걸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들고 7월 25일 날 저 이거 매입세 부담했어요. 빼주세요. 라고 하면 빼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요 매입세액을 빼려면 반드시 세법에 따라서 적격증명서류를 받아야 돼요. 세법에서는 영수증은 적격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영수증이라는 것. 현금 영수증 말고요. 영수증 세 글자. 아시죠? 그래서 10원을 뺍니다.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그럼 B도 여기 C 보시면 C의 매출액 보시면, 자, 요건 C의 매출액이죠. 자, C의 매출액 1,000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요게 A. 부가가치 100원. B에 부가가치 400원. 그 다음에 C.
500원 이렇게 더해져 있거든요. C의 매출액은. 어려우시죠, 여러분들? 그럼 C가 지금 100원 내고 있잖아요. 맞죠? 그게 1,000원에 10%인 10원이란 말이에요. 100원. 그럼 A의 부가가치 100원에 10%, B의 부가가치 400원에 10%, C 본인의 부가가치 500원에 10%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50, 40, 10 이렇게 더해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A가 10원 낸 거 이것도 C가 또 내고 있죠. 그 다음에 B가 냈던 거 여러분 50원 또 C가 또 내고 있잖아요. 40원. 여기 40원 또 내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이중과세요. 이중과세니까 어떻게 하냐면 C한테 50원을 빼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여기 있는 50원은 이중과세잖아요.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 과세됐으니까. 그래서 C한테 50원을 빼줘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B가 C한테 500원에 팔 때 500원의 부가가치세 50원의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C는 이 50원을 부담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맞죠? 입증해주면 50원을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지금 일단은 나라에서 걷어들인 건 얼마냐면 요거 10원 걷어들였지만 10원 빼줬죠, 얘한테. 그리고 B한테 50원 걷어들였지만 얘한테 50원 빼줬죠. 맞죠? 그럼 나라는 결론적으로 100원만 걷었어요, 100원만. 맞죠? 100원만 걷었는데 다 누가 냈어요, 보니까. 뭐냐면 소비자가 다 내요. 왜냐면 지금 C가 소비자한테 팔 때는 1,000원에다가 100원까지 여러분 거기 거둘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근데 소비자가 다 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왜 매입세액을 빼주냐면요. 매입세액을 부담해서 빼주는 게 아니라 이중과세가 되니까 빼줘요. 항상 두 번 과세가 되잖아요. 그 사업자의 매출액 안에는 항상 전 단계 사업자의 부가가치가 한 번 더 과세돼 버려요. 그죠? 그래서 매입세액은 부담해서 빼주는 게 아니라 매출세액을 내니까 빼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매출세액을 내니까 빼줍니다. 아시죠? 그리고 소비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입증된 매입세액을 차감해 주는 겁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것만. 아시죠? 뭐 전 단계세 필요 없고 이거는 우리 수업용이니까 무시하시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중요한 게 그 과세 기간이죠. 이 과세 기간. 뭐냐면 어느 연도에 신고 납부하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혹시 가산세는 괜찮으신가요? 가산세? 가산세도 괜찮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시기 위해서는 요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요. 뭐냐, 요거 매입세 불공제. 일단 이거를,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이거 교재 없어요. 거기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해보죠. 자, 16페이지입니다. 네. 자, 뭐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입니다. 매입세액. 뭐냐면 우리가 매입세 공제라는 거 아까 매입세액을 빼주는 거죠. 맞죠? 그때 우리가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거 그냥 세법에서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 뜻이었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보시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회식을 10,000원에 하셨대. 10,000원? 10,000원에 하시고 그럼 부가가치세까지 합쳐가지고 11,000원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분계가 어떻게 끊기냐? 이거 분계? 이거 죄송해요. 어떻게 끊기냐면 일단 자 11,000원을 내시는 거지만 부가가치세 1,000원은 나중에 빼줍니다. 왜냐하면 업무와 관련이 있죠. 복리후생은. 되시겠어요?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실제로 우리 비용이잖아요. 비용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개정 과목이 뭐냐면
자산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낼 세금을 빼주는 거, 나의 자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매입세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잡히거든요. 1,000원.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내가 만약에 비용으로 처리했대, 비용으로. 만약에 매입세 공제분을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그럼 세무에서 그러겠죠. 야, 그럼 비용이 아니다. 왜 비용이 아니냐면 어차피 너 나중에 부가가치세 1,000원 낸 건 뺄 거잖아. 맞죠? 그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근데 매입세 불공제. 그럼 만약에 이게 뭐냐 11,000원을 부담한 게 여러분들이 접대하면서 10,0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 1,000원까지 주신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럼 1,000원을 빼요 안 빼요? 매입세 불공제니까. 그렇죠. 공제를 안 해주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접대비는 잘 안 나오네. 좀 바꿔올게요. 네. 그렇다면 네? 샀을 때 가령 신용카드 네. 사용한 금액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내가 진짜 영업이 필요해서 이런 회식비나 이런 거를 신용카드에서 해가지고 부가세서 매입으로 공제를 받았다. 예. 그러면 그 공제받은 내역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기 처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요거 매입세 경비 처리하면 안 된다? 경비 처리해도 되는데 일단 인정을 못 받죠. 맞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편해요. 뭐냐면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라는 건 세금상 꿀 빤 거예요? 못 빤 거예요? 네. 그렇죠. 꿀을 빨았죠. 그러면 곰돌이 푸는 되면 안 되죠. 이중 꿀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중 꿀. 부가세 때 매입으로 내가 인정을 받은 거는 그렇죠. 그렇죠. 하면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렇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근데 뭐 실무상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좀 알아볼게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러니까 이론하고 여러분 실무하고 좀 대비되는 게 많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론상은 이렇게 안 된다 하는데 어떻게든 세무사 분들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자, 여기 보실게요. 뭐냐면. 자, 내가 이제 접대를 하면서 10,0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 1,000원까지 부담을 했어요. 그럼 접대비는 내가 얼마로 기록되냐면 10,000원이 아니라 11,000원입니다. 11,000원. 왜냐? 내가 11,000원 부담했는데 세무서에서 야, 1,000원 안 빼줘. 안 빼주면 나는 11,000원 부담한 거예요. 그냥. 11,000원 쓴 거죠. 아까로 따지면 내가 11,000원 썼지만 나중에 1,000원 내 세금에서 빼줄게 라고 하면 나는 10,000원 부담한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죠? 그래서 접대비는 11,000원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이건 비용 인정이에요. 비용 인정. 아셨죠? 또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꿀 빠는 거 똑같아요. 꿀 빨았어요? 못 빨았어요? 부가세에서. 그렇죠. 못 빨았죠. 그렇죠. 못 빨았죠. 그러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꿀 빨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원칙은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요. 원칙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쓴 게 맞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아시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매입세 불공제 중에 우리가 세법상 의무, 부가가치 세법상 의무를 안 하면 안 빼주는 게 있거든요. 요겁니다. 요거. 세금 계산 안 받음. 이러면 매입세 불공제예요. 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뭐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것들 안 적혀 있으면 맞죠? 그런 것들 누락. 그 다음에 업무와 무관하게 내가 매입세 부담한 거 불공제잖아요. 이거는 세법상 의무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세법상 의무를 안 했는데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면 세무서가 제재 약발이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제재 약발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필요 경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종합소득세라 하면은 내가 사업소득도 있고 일반 소득도 모든 소득을 다 신고를 하잖아요. 아, 근데 다른 소득, 그러니까 법인 우리가 장부를 적는 게 그거잖아요. 장부는 사업소득자만 적죠. 그럼 업무 무관하게 쓴 소비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에 해서 이렇게 그것도 지출로 쓸 수 있나요? 다른 소득의 지출로 쓴다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총 네? 일단은 그것도 제가 알아볼게요. 일단은 듣고 무슨 말인지 진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다른 소득으로 쓸 수 있다? 글쎄 그거는 아마 판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것도 아니요, 저도 궁금해요. 알아볼게요. 일단 여기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 자, 뭐냐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저번에 한번 우리가 그 사업소득자는 여러분들 그 분리과세가 없다라고 했죠.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뭐였었냐면 원천징수 끝내버리는 거. 맞죠? 왜 없냐면 우리가 사업소득자는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 신고한단 말이에요. 맞죠? 왜냐면 사업소득자, 개인 사업자분들은 사업소득자이시면서 부가가치세법상 우리가 납세 의무자잖아요. 세금을 내야 될 의무자니까 신고를 해서 소득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는 주된 목적이 우리가 소득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개인 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를 하시니까 소득이 드러나요. 그렇죠?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를 안 하는 겁니다. 이미 파악이 됐으니까 다른 세법에서. 됐었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면세사업자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대표적인 면세사업자입니다. 프리랜서. 예? 자, 뭐냐면 우리가 그 인적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람이 지식이나 노하우 같은 거 제공하는 거 있죠. 그 뭐 세무사 이런 분들 빼고 그런 분들 좀 싫어해 세법에서 좀 그 사자 들어가는 분들, 뭐 회계사, 노무사 이런 분들 이제 변호사. 그렇게는 저는 그래도 사자 들어가는 건 맞죠? 그런 거 맞는데 그분들은 과세고 우리는 면세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의사분들도 그냥 진료하시는 분들은 면세예요. 의사분들 성형하시는 분들은 과세지만 성형외과 의사분들은 과세. 왜냐하면 면세는 서민을 위한 거거든요. 서민. 아셨죠? 또는 질병치료. 그러니까 질병치료 목적이 우리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니까 면세인데 성형은 환장하죠. 환장하다 농담이고요. 과세입니다. 그럼 면세사업자는 신고를 해야 안 해요. 부가가치세법상. 저 신고를 안 해요. 그럼 신고를 안 하면 소득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그렇죠. 안 드러났죠. 안 드러났으니까 원천징수가 됩니다. 사업소득에서. 그래서 저도 월급 받을 때 3% 띄어요. 그러면 원천징수 됐죠? 그래도 반드시 5월달 신고 또 해야 돼. 저는. 우리 그럼 저번에 배웠던 거 있죠? 내가 원천징수가 되고 근데 5월달에 신고하면 원천징수된 세금 빼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사업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없어요. 분리과세는 없어요. 원천징수를 끝내는 건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 있어요. 여기 뭐냐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여기 있죠.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소득신고를 안 하니까 소득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럼 원천징수 파악을 해야 돼요. 되시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 쪽 주로 질병치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적용역. 사자 뺀 인적용역 생각하세요. 사자 뺀 인적용역 노하우 지식 제공하는 거, 경험이나 지식 같은 거 아시죠? 그걸 우리가 인적용역이라 불러요. 그럼 이때는 원천징수가 어떻게 되냐? 수익금액에 그 수익금액은 여러분 벌어들인 거였죠. 그때 총 수익금액 거기에 3%인데 아시죠?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뜯는 거. 맞죠? 여기에 10%또 뜯으니까 3.3% 뜯깁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러시죠? 3.3. 자, 그 다음에 뭐 봉사료는 의미 없겠죠? 봉사료는 뭐야? 팁이에요, 팁. 맞죠? 호텔에서 여러분들 의자 막 끌어주시잖아요. 맞죠? 식사 같은 거 하실 때. 맞죠? 그런 거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5%.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신고 방법은 원칙이 종합과세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게 작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뭐가 있냐면 우리 그 어저께는 아니 그저께죠?
그저께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 소득 금액도 사업 소득 금액에 포함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랬을 때 아마 했었었나? 그때 아마 1주택의 임대가 여러분들 우리가 비과세였었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그러면 2주택 이상부터 임대는 여러분들 과세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자, 해당 과세 기간에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주택 임대 상가 말고요. 아시죠? 주택은 주거용.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게 2천만 원 이하래요. 그럼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걸 세무사분들이 해주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분리과세 선택 가능이라는 건 내가 원천징수로 뜯기고 끝낼지, 아시죠? 아니면은 내가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낼 건지를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리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세무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구조를 배우시면 뭐가 유리한지 좀 판단이 됩니다. 아시죠? 뭐냐면 왠지 우리가 원천징수로 뜯기는 게 왠지 좋을 것 같잖아요. 간편하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뭔가 뺄 수 있는 게 많다면 신고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막 그 빼는 거 이런 것들 판단하는데 분리과세는 좀 빼는 게 없어요. 나중에 다른 동네에서 할게요. 부양가족 빼는 거 곧 할 거예요. 네, 그래서 14% 되니까 네,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죠. 2천만 원 이하는 2천만 원 넘어가면 무조건 종합과세고 신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고 방법의 예외. 여러분 연말정산 아시죠? 맞죠? 연말정산 아시니까 연말정산 설명 안 할게요. 뭐냐면 그 간편장부 대상자만 여러분들이 되겠는 보험 모집인, 그죠? 이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문 판매원, 방판이라고 하죠, 방판. 네. 그 다음에 음료품 배달하시는 분,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이분들은 신청을 하면 연말정산 해줘요. 신청을 하게 되면. 언제 하시냐면 2월 달에 연말정산이 됩니다. 2월 달에. 맞죠? 그럼 연말정산은 여러분들 이거죠. 뭐냐면 내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대략적으로 뜯기는 거. 원천징수 대략적으로. 그리고 이제 내가 다음 연도 2월 달에 월급을 받을 때 전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제대로 된 세금을 구하는 거잖아요. 구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확한 세금이 200이었어요. 나는 150밖에 안 뜯겼던 거예요. 그럼 50을 더 내야죠, 여러분들. 그죠? 반대로 정확한 세금은 100인데 내가 150이나 뜯긴 거예요. 50 돌려받는 거고. 그러면 연말정산이 됐다면 세금을 정확하게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그렇죠, 낸 거예요. 낸 거니까 5월 달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소득 한 개밖에 없다면. 그런데 2개 이상이면 또 신고해야 돼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말정산이라는 것 자체가 소득을 주는 사람이 내가 주는 소득밖에 없다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가 소득세는 항상 한 사람이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누진세율로 세금 두드려 패는 게 맞거든요. 이해되시겠죠? 자,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 3번은 분리가세 선택가능이 다른 부동산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그냥 내 사업장에 따라서 소득세 신고하고 그다음에 2천만 원 이하인 부동산을 따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은 2개를 하는 건 한다는 거거든요. 네? 다시 한 번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리가세 3번에 분리가세 선택 가능하다는 예, 예,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분리가세 선택이 가능하니까 네. 그럼 분리가세를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A 사업장에서 그 종합가세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으로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렇게 각각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주택 임대업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제가 사업장도 하나 있어요. 예, 예. 사업장도 하나 있고 제가 이제 주택 임대 사업도 2개를 제가 해요. 예, 사업장도 있고 주택 임대업도 있으시고. 제가 이제 주택 임대는 2천만 원 이하예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종합소득 신고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아, 예, 맞아요. 그러면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예, 그럼. 경우에 따라서 이걸 이제 합산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선택 가능인 거니까. 아, 그렇죠. 2천만 원 이하면 그 선택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사업장이 매출이 그리 크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이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그건 경우에 따라서 묶는 게 좋을 수도 분리하는 게 좋을 수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세무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나중에
구조를 배우시면 우리가 그 부양가족 수를 우리가 이쪽 분리과세 선택하면 못 빼요. 나중에 가지면 하실 건데. 근데 우리가 종합과세가 되면 뭐 빼는 게 좀 많거든요. 구조상. 그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근로소득 하죠. 근로소득. 18페이지. 18입니다. 맞죠? 18페이지. 자, 일단 여러분들 근로소득인데요. 자, 여러분들 근로소득, 우리가 사업소득은 누구한테 귀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근로소득은 종속적인지 누구한테 고용된 거죠. 자, 그리고 핵심이 이거예요. 뭐냐면 근로소득은요. 명칭을 안 따집니다. 지급 명칭을 안 따져요. 뭐 가족수당이다. 아니면 명절수당이다. 안 따지고 근로를 지급하고 받는 대가는 무조건 근로소득입니다. 원칙이. 비과세로 나열돼 있는 한. 아시죠? 명칭을 따지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아시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과세예요. 근로소득은. 자, 그럼 우리가 근로소득이 뭐냐? 일단은 동그라미 1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급여예요. 맞죠? 상여금 이런 것들. 이게 근로소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회사가 배당 줄 때는 이익이 쌓여져 있는 거 가지고 배당을 주잖아요? 맞죠? 그럼 상여금도 이익이 쌓여져 있는 거 가지고 우리 회사가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럼 장사가 잘 되면 이익이 쌓여져 있는 걸 가지고 상여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맞죠? 특별하게. 그럼 그것도 근로소득이 맞겠죠? 무슨 말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여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상여로 받는 소득은 상여금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것도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아마 그때 인정상의가 뭐냐면 저번에 했었을 거예요. 인정. 뭐냐면 법인세법상 내가 부당한 손실을 봤어요. 맞죠? 그때 한번 대표이사 차를 엔진 오일을 회사 돈으로 갈았을 거예요. 갈았으면 우리가 회사가 손해본 거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대표이사가 취했죠. 그럼 대표이사한테 추가적인 제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대표이사가 우리가 정상적인 소득을 얻으려면 월급을 받아야 돼, 월급.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과세를 해야 되려면 우리가 상여금을 받은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법인세에서. 그래서 이때 상여라고 처분이라는 걸 해요. 맞죠? 그러면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임직원한테 근로소득 때려주세요. 그 뜻이거든요. 아시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상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정도만. 자, 근데 동그라미 4번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근로소득하고요. 퇴직소득 중에 누가 세금을 적게 낼까요? 알고 계시네요. 퇴직소득이 훨씬 세금을 적게 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짱구를 굴려면 임원들이 짱구를 굴려요. 맞죠? 임원들이 임시직원의 줄임말이죠. 임시직원. 임시직원. 그래서 뭐냐면 임원들은 여러분들 재신임 그걸 받죠. 그죠? 임원들은 재신임을 받는데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월급이 원래 1,000만 원을 받아야 돼. 임원인데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월급 1,000만 원 다 받게 되면. 맞죠?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되면 훨씬 좋은데. 그래서 월급을 주는 사람한테 야 평상시에는 500만 원만 나한테 주고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잘리면 맞죠? 내가 혹시라도 잘리면 그때 몰아서 줄래. 몰아서 좀 줘. 왜냐면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되면 좋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짱구를 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세에서는 임원의 퇴직소득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퇴직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임원의 퇴직소득의 한도가 3천만 원이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 임원의 퇴직소득의 한도가 3천만 원인데 실제로 회사가 임원한테 얼마 줬냐면 퇴사할 때 5천만 원 준 거예요. 5천만 원. 그럼 한도를 넘어서서 2천만 원 줬죠. 그럼 형식은 퇴사하면서 준 거니까 이건 퇴직소득이에요. 받는 사람은. 그쵸? 근데 3천만 원까지는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천만 원 어떻게 하면 근로소득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더 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게 요 뜻이야 되게 어렵죠. 퇴직으로 인해서 받는 소득인데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거기에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에서 한도를 초과해서 받는 건
우리가 근로소득세로 때려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뜻이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이건 뭐냐면, 그 여러분들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갤럭시 S22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22라고 잘 안 하죠? 저 잘 모르겠어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22라고 할게요, 그냥. 자, 갤럭시 S22 있죠, 여러분들. 22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핵심 기술을 발견을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그걸 팔아서 매출을 많이 냈대요. 그 우리가 원칙적으로 그 매출은 누가 다 가져가냐면 삼성이 가져가죠. 왜냐하면 그 연구하시는 분은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니까. 그럼 되게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직무발명보상법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해당 직무와 관련해서 발명을 했다면 그 발명한 매출액의 일정 퍼센트를 받아가는 게 있어요. 아시죠? 그걸 우리가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하는데 그걸 재직기간 중 받으면 우리가 근로소득입니다. 재직기간 중 받으면. 근데 우리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계속은 아니고 좀 몇 년 동안. 근데 그게 내가 퇴사 후 받으면 그건 일시적인 소득이죠. 그렇죠? 그럼 그때는 기타 소득으로 가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또 가면 6번. 그럼 주식 매수 선택권 알고 계세요? 이거 주식과 좀 관련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회사가 있어요. 어떠냐면 우리 회사의 지금 주가가 한 6,000원이 6,000원. 6,000원인데 예. 자, 뭐라고 하냐면 근로자들 모아놓고 자,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면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회사 이익이 올라서 주가가 3년 뒤에 얼마가 되더라도 지금 가격인 6,000원에 이 우리 회사 주식을 사게끔 해주겠다라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우리가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일정 기간 동안은 근무해야 돼요. 맞죠? 바로 여러분들 부여하면 나갈 수 있거든요. 갑자기 주가 팍 튀면. 맞죠? 그래서 몇 년 동안은 근무를 해야라고 인시로 우리가 한 3년 되거든요. 그걸 부여합니다. 됐죠? 그리고 3년 뒤에 우리 회사가 대박이 나가지고 주가가 얼마가 됐냐면 한 3만 원 됐대요. 그럼 3만 원일 때 내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3만 원짜리 주식을 6천 원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럼 한 주당 24,000원 이득 받죠. 맞죠? 그거를 재직 기간 중에 행사를 해요. 그럼 그건 근로소득이고요. 아시죠? 또는 퇴사 후 행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기타소득. 아시죠? 또는 고용관계 없이도 내가 부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때도 기타소득으로 갑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좀 할게요. 요거 하고 쉴게요, 여러분들. 요거 좀 해주시죠. 요거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 적으세요. 먼저 해볼게요. 뭐냐면 이거는 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자, 사택 제공의 이익. 여러분 사택은 회사의 주택을 사택이라고 합니다. 맞죠?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회사하고 임직원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뭐냐면 여기에서는 항상 누가 이득을 보냐면 임직원이 이득을 봐요. 그리고 회사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적어놓을게요. 회사가 손해. 임직원이 이익.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멀리서 출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멀리서. 그래서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을 하겠대요. 여러분 혹시 특수관계자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세법에서 특수관계자. 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특수관계자라고. 이해관계. 친한 사람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만약 사장님이 특수관계자입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제적. 그죠?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 여러분 특수관계자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주주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한 3주 가지고 계세요. 지분율이 0.00001% 되겠죠?
그죠? 이제 삼성전자에 가가지고 우리는 특수관계자다. 라고 나가라고 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 난 특수관계자다. 네.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면, 회사가 손해를 봤는데, 이 회사가 손해본 건 뭐냐면, 그러면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게 시가 미달 임대료가 됩니다. 시가 미달 임대료. 되시겠죠? 시가에 미달하게 임대료를 받는다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럼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출자 임원이 있고요. 출자 임원. 출자 임원. 그리고 나머지. 출자 임원은 말 그대로 주주이면서 임원이에요. 주주이면서 임원인데 어떻게든 출자 임원은 지분율이 1% 넘어가야 돼요. 이상이면서 임원이어야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들. 되셨죠?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시가 미달 임차료가 되겠죠, 여러분들? 응? 상대방이 시가 미달 임대료를 받는 거니까 시가보다 낮은 임차료를 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예, 그러면 누구만 제재하냐면 이때는 여기 출자 임원만 제재합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사람은 출자 임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세법에서.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임직원분들 되겠죠? 임직원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회사가 낮은 임대료를 받는다라고 봐요. 아시죠? 그 말은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안 봐요. 이득을 받잖아요. 근로소득으로 안 봅니다.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요. 출자 임원은.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되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출자 임원이냐? 아니면 나머지냐? 똑같아요. 우리가 소득세에서 제재면 법인세도 제재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출자 임원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비용 인정? 손실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손실 인정. 법인세에서는 별도의 용어가 있는데 그건 안 할게요, 여러분들. 손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세를 하니까 손실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머지는 근로소득을 과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손실을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만. 요게 사택제공 2.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자, 주택자금 대여액. 여러분들이 집 살 돈이라든지 그 보증금을 회사가 빌려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랬을 때 원칙. 여기 원칙. 여기는 원칙이에요. 원칙.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시가 미달 차입금이 되겠죠. 왜냐하면 항상 임직원이 이득 보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는 시가에 미달하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집 살 돈이라든지 보증금을요.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이때는 원칙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요. 왜 과세를 할까? 임직원한테. 여기는 과세를 하지 않는데 여기는 원칙이 왜 다 과세할까요? 금액이 달라요. 단위가. 여기는 몇십, 여기는 억 단위가 크죠? 크니까 다 제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금액이 보증금, 여기는 보증금하고 여러분 주택자금 빌려주는 거잖아요. 살 돈. 억 단위로 늘죠, 여기는. 그죠? 근데 여기는 몇십만 원이죠, 몇십만 원. 몇십만 원이니까 그냥 출자 임원만 제재.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이게 작년도에 개정이 돼서 작년도인가? 재작년? 개정이 돼가지고 뭐냐면 중소기업의 직원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직원 있죠. 중소기업의 직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럼 그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혜택이죠.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잘 안 빌려주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럼 회사 원칙. 같죠? 회사는 그러면 시가에 미달하게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저번에 했었죠. 여러분 회계나 세법은 돈 빌려주는 것만 대여라고 한다고. 그죠? 대여한 금액. 요거는 뭐냐면 손실을 인정하지 않겠죠, 여러분들. 원칙은. 왜냐하면 과세를 때리는 게 원칙이니까. 손실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마찬가지 중소기업의 직원이 달라요. 중소기업의 직원이면 이때는 손실을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아마 좀 여러분 나중에 중요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자, 10분 쉬었다가요. 8시 5분에 여러분들 이어서 하죠. 10분 쉬겠습니다.